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굉장히 좀 가득 채워주셔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2시인데 제가 이 시간에 강의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좀 지루하고 졸리면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중요하고 딱 들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잠이라도 자면 이제 체력 회복이라도 되고 좋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뭐 재미 있다면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으시면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전 세계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행정고시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핀테크라고 하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를 좀 담당을 오래 했었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국제관계학 석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 기업체를 이제 한다거나 이런 창업가들 좀 만나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간에 나와서 DSRV라는 스타트업의 최고 사업 책임자 겸 미래금융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미국 주식도 막 오른다 그러고 코인도 비트코인도 막 오른다 그러고 내가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은 잘 안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이제 서부 쪽에 샌프란시스코 저 아래쪽에 있는 요 지역이고 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원료가 되는 이 재료인데 규소라고 하는 재료인데 맨 처음에 이제 인텔 같은 어떤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고 그 위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기업들이 쭉 있는데 이름만 봐도 이제 많이 아는 유튜브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포항 지도랑 해보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 샌프란시스코 많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오전에는 또 포스텍 포항공대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공대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혁신의 중심지가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이에어리어라는 데고 이제 스탠포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뉴욕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창업가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된 게 좀 우연적인 요소, 뭐 필연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이 경쟁금지 조항이라는 게 1870년대 캘리포니아 주법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이직을 할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종업계에 이직 금지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간 너 삼성전자에 있다가 하이닉스로 가면 안 돼. 이런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 A 회사에 다니다가 다음 날부터 경쟁사인 B사로 가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세울 때도 휴렛패커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프린터도 만들고 예전에는 다양하게 하다 요즘에는 프린터만 하는데 만들 때 이제 자본금 500불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우연적인 건데 벨 연구소라는 데가 전화기를 발명한 데인데 이렇게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의 어떤 초기 모델을 만들죠. 이걸 만든 분이 이제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향으로 좀 돌아와서 고향이 이제 팔로알토입니다. 아까 보시는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에 내가 저기 어머니를 모시고 좀 고향에 와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반도체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노벨상도 받으세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교수인데 아주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교수들 있잖아요. 밑에 직원들을
어마어마하게 깨면서 부려먹으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같이 일해보니까 못하겠다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급 연구원들이 싹 나가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금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쇼클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8인의 배신자들 해가지고 평생 이제 저주를 하는데 어쨌든 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잘 되고 이 중에서 또 2명이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 반도체 만드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컴퓨터 사면은 인텔 인사이드라고 인텔 반도체 썼다라고 붙어있던 그 인텔이고요. 여기 무어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무어의 법칙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76년도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차고에서 창업했다 그러잖아요. 둘이서 이제 창업을 한 애플이 나오고 넷스케이프는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이제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든 최초의 이제 회사들도 인터넷 초기 기업도 나오고 페이팔이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초에 이제 창업을 했던 그런 회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실리콘밸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내가 뉴욕도 갈 수 있고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갈 수 있고 LA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똑똑해 포항공대 같은 데를 나온 학생이면은 서부를 가면은 나 같은 애들이 들어갈 회사 굉장히 많고 그 회사가 망해도 다음날 바로 이직이 돼 월급도 잘 줘 이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다 여기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생태계가 생기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혹시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미국의 IT 업계를 지금까지도 계속 주름 잡고 있는 마피아 같은 어떤 이 이너 서클이에요. 친한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의 이 IT 업계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랑 요 피터 틸이라는 분도 그 제로 투 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아주 창업가 겸 벤처 투자자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엑스닷컴이라는 걸 창업하고 피터 틸이 페이팔을 창업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인터넷 뱅킹 90년대 말에 인터넷 뱅킹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베이라는 우리 저기 이베이 그 쿠팡 같은 그런 사이트에 팔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젊어서 이제 뭐 몇백억 몇천억씩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서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뭐 우리 뭐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만들면은 그때 같이 이제 돈을 같이 벌던 사람들이 투자를 해줍니다. 내 과거 동료가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돈을 쏴주고 뭐 페이스북 만든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한테 피터 틸이 딱 알아보고 또 돈을 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 비중이 높았어요. 유대인들. 왜 한국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이게 뭐 같은 점인지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문화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 요즘 뭐 하고 있는데 나 뭐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 돈 좀 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피아들이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큰 기업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계속 나왔다는 뭐 그런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개념 중에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이점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이점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특이점은 우리 요즘에 AI가 굉장히 이제 뜨겁잖아요. 핫하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뭐 공부를 해도 밤에 8시간 자야 되고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는 이렇게 똑똑해져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그 성능 반도체도 좋아지고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얘는 잠도 안 자고 학습을 계속하니까 똑똑해지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호물선을 그리면서. 두 개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진다. 요게 이제 특이점 개념인데 이 책을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 책을 쓰신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에 예상컨대 2045년이면 그때가 온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말을 바꿨어요. 한 2030년이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 뭐 계신 분들의 이제 아들 딸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죠. AI가 내 일자리를 모두 뺏어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제 계산을 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막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제일 핫한 게 이제 AI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게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블록체인이 있고 이따가 요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 가지고 그 뒤쪽을 좀 보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셨던 컴퓨터에는 요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인텔. 우리 저기 스마트폰에는 저거 안 붙어 있죠.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에는 인텔 칩을 안 씁니다. 저희가. 근데 인텔 칩이 계산을 훨씬 잘해요. 근데 스마트폰에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코드를 꽂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쓰는 게 중요해요. 배터리를 조금 써야 돼요. 이거를 잘 만드는 데가 이제 인텔보다 더 잘 만드는 데가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도 직접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TSMC 대만에 이런 데들이 이제 칩을 만드니까 인텔이 요즘에 뭐 거의 뭐 망하기 직전처럼 하고 있는 게 요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삼성이 막 잘 나가다가 지금 하이닉스에 뒤처지잖아요.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엔비디아라는 칩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CPU에서 요게 모바일 AP고 요게 GPU인데 원래는 요게 그래픽 카드.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얘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엄청 잘해요. 얘는 근데 단순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가 요게 이제 계산을 하는 영역입니다. 계산을 하는 영역이고 그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데이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이거를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A100 지금은 H100인데 A100 기준으로 1초에 계산을 312조 번을 합니다. H100은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모델을 돌릴 때 메타 이런 데가 칩을 뭐 5만 개씩 산대요. 그러면 1000조 곱하기 뭐 5만 번의 계산을 하는 어마어마한 AI가 챗 GPT에서 답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이제 요게 메모리인데 우리가 저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 만드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엔비디아에서 삼성에 가서 요 메모리 반도체 우리 저기 이 GPU에 붙일 거니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삼성이 안 만들어 줬어요. 너네 몇 개 사지도 않는데 내가 뭐 너네 위해서 그거 만들어야 돼 하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간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제 만들어 줬죠. 나는 2등이니까 삼성은 안 만들어도 야 만들어 줘 했는데 요게 이제 대박이 납니다. 이 GPU라는 게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대박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도 이걸 납품하고 싶겠죠. 납품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삼성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이닉스는 이미 초창기부터 같이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붙이면 궁합이 잘 맞는데, 삼성은 내가 국제 표준에 맞게 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갔는데 엔비디아에 붙이면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이제 미친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삼성이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래가지고 잘 됐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마누라까지 바꿔버리니까 혁신을 아주 뭐 근본적으로 더 혁신해버리니까 삼성이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거를 나는 못 버리고 SK는 나는 버리고 이제 간다. 그래서 사이닉스, 그래도 이제 한국 증시에 사이닉스는 좀 잘 나가죠. 삼성이 조금 어려워지셨는데, 예, 뭐 하여튼 제가 갑자기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가, 근데 왜 이 GPU라는 게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뜨거워졌냐를 보면은, 이 AI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예요. 토론토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사람하고 컴퓨터인데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하나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하고 진짜 비슷하게 해요. 실제로 우리 뇌 속에 뭐 뇌세포가 뉴런이라는 게 뭐 수십 조 개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나 해서 그 논문을 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 패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로 바꿔서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요 말을 할 때 이 다음 단어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수도 없이 하면은 나온다. 요게 이제 이분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논문으로 이론은 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반도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제자 중에 2명 중에 그 한 명이 대학원생일 때, 이 계산을 단순히 많이 하는 걸로 되면은 CPU 말고 GPU,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 그거를 써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돌려보니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화면이 나오게 하는 건데, 화면이 나오게 하는 카드인데, 우리가 이제 화면도 보면은 이게 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점이 색깔이 뭐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면서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카드인 건데, 인공지능에 써봤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갑자기 챗GPT라는 걸 만들어 돌렸더니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도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말을 하는데 말을 사람보다 더 잘해. 야,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이 오픈 AI라는 데가 하니까 나머지 뭐 돈도 많고 나도 이제 저게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 여기에 빨리 가버리면은 2등부터는 뭐 먹을 게 없어요. 얘가 뭐 다 하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은 다 먹는 거 아니야?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칩을 사야 돼요. 이 칩이 하나에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조그만 하겠죠. 뭐 손톱만 하겠죠. 이게 하나에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근데 이거를 막 10,000개씩 삽니다. 우리나라 요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가 뭐 한 2,000개, 뭐 몇천 개 샀다 그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시켜보니까 이제 잘하는데, 요게 돌이켜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 알파고 때 아시죠? 알파고 때. 그때 이제 얘가 바둑을 두는데 사람을 이겨, 이세돌이 막 짤짤매고 이러니까
야, 이게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충격을 딱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년 까먹고 있었는데 챗GPT가 나온 거고. 이때 이제 구글이라는 그 이 대기업이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그 샘 알트만이라는 이 저기 챗GPT를 만든 이 친구가 야, 이 구글 같은 대기업이 이걸 만들면은 인류가 아주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오픈 AI라는 걸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랑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만드는데 둘이 싸워요. 싸우고 갈라지는데 이 샘 알트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뭐 조 단위 뭐 몇십 조 단위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막 주고 아까 그 GPU라는 엔비디아 칩을 사서 계속 몇 년을 돌리다 보니까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한국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샘 알트만을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악수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 친구가 딱 그래요. AI가 위험하다. 규제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스타트업, 내가 한국에도 관심 많은데 한국 스타트업이 저를 많이 도와달라. 같이 잘 해보자.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AI의 1등이니까 나는 어차피 1등이니까 2등부터 좀 규제를 해줘라. 얘네 아무거나 막 데이터 막 쓰고 하지 못할 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챗GPT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게 영어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얘가 잘하는 건데 한국어 데이터도 좀 줘라. 내가 그러면 기똥차게 만들어 줄 테니까 손을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1등을 계속 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6월 9일에 용산 딱 가고 다음 날에 여기 강남에 있는 해시드라는 블록체인 기업인데 여기 가서 이제 월드코인이라는 거를 홍보를 합니다. 월드코인. 혹시 월드코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지코인 들어보셨나요? 도지코인은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머스크가 밀었다고. 샘 알트만이 만든 건 월드코인이고 그 머스크가 만든 건 도지코인인데 둘 다 사지 마세요. 이미 늦었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월드코인은 왜 그러냐면은 월드코인이라는 게 뭐에 쓰는 거냐? 요게 이제 그 동그란 요 오브라는 건데 여기에 자기의 그 눈동자 홍채를 갖다 대면은 내 생체 정보가 딱 들어가요. 홍채도 지문보다 더 이게 식별이 잘 돼서 사람마다 홍채 정보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은 얘네는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내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은 이 사람이 인터넷에 쓰는 글에 이거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는 글 중에 사람이 아닌 로봇이 AI가 쓴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트위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기계가 쓴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기계가 AI가 쓴 글을 가지고 AI를 학습시키면 얘가 광우병에 걸려요. AI가 원래 인간을 카피하게, 인간을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는 아니고 한 98% 똑같은데 98% 똑같은 거를 다시 넣으면 얘가 96%가 되고 94%가 되고 80%가 되고 나중에 이상한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쓴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나한테 이제 잘 주면은 내가 코인을 줄게. 너네는 그거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뭐 빵도 사 먹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어. 이제 이게 이제 월드코인인데 문제는 요게 지금 한 3,000원 하거든요. 3,000원 정도 하나에. 일주일에 2개 주니까 일주일에 6,000원 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나도 살까, 나도 홍채 찍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찝찝한데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면은 이 친구들이 6,000원이면은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홍채 찍고 월드코인을 받아서 나오는 족족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요, 월드코인. 그래서 이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AI 패권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칩도 막 그 반도체도 비싼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줄 서서 사고, 데이터도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하고, 이걸 데이터 센터에 가둬가지고 나만 쓸 수 있게 하고 하니까, 우리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X라고 이제 이름 바꿨는데, 트위터를 몇십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너무 이제 탐이 나는 거죠. 내가 AI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데이터를, 이런 경쟁에 이제 각 그 기업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구글, 뭐 테슬라, 뭐 메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아마존 뭐 경쟁을 벌이고,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 유럽에서는 뭐 클로드 뭐 막 하는데, 그런 아주 그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 흐름에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잘 올라타는 굉장히 소수가 있고, 사실 이제 슬픈 일이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의 먹이로서 주고,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월드코인 같은 형태로 어떤 기본소득을 받아서 살아가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이래서 이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좀 블록체인 얘기여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게 이제 혹시 여기에서 저는 코인을 좀 사봤다는 분 계신가요? 코인 아무도 안 계신가요? 사셨어요? 뭐 사셨어요? 많이 사셨어요? 많아? 많이 하셨어요? 요즘 좀 버셨죠? 표정이 밝으신데. 저 뒤에도 좀 사셨고, 그쵸? 요즘 이제 장이 트럼프 되고 좀 좋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코인이 뭔지 막 되게 공부를 하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옆에서 누가 벌었다니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간단히 한 5분, 10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냥 블록체인 저기 회사에 다니고 책도 하나 쓰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책 시작을 인터넷 얘기로 했어요. 인터넷 얘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여기도 아마 인터넷은 다 쓰실 텐데, 인터넷을 뭐 쓸 줄은 알아도 인터넷이 뭐고 원리가 뭐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니까, 인터넷은 이제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가 만들었습니다. 국방성이. 미국 국방성이. 군사적 용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만들었냐? 미국하고 소련하고 60년대 막 군비 경쟁을 하는데,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더 빨리 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다는 거는 소련은 이제 미국의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군사 정보를 어디 서버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요거를 미사일로 쏴버리면은 미국 그냥 국방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저기 땅속 깊이 묻어야 했더니, 그래도 뭐 핵을 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 군데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해놓고 요거를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서부 쪽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에 처음에는 이제 4개 서버에 나눠놓고, 이게 점점 이제 동부 서부도 있고 이제 전국을 이어가지고 이런 망의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보를 전 세계 어디서든 주고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인터넷인데, 요 인터넷을 써놓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편리해요. 이메일도 보내고
뭐 요즘에 뭐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을 이걸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보내보자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돈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메일은 보내면 이제 이메일이 내 편지함에 남아 있잖아요. 보낸 편지함에. 근데 돈을 보내는데 내가 돈이 남아 있으면 큰일이 나요. 돈이 복사가 되니까 쓰고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못 풀다가 비트코인이 풉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인터넷으로 아무도 이거를 뭐 누가 중간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최초로 증명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명한 사례고 이 만든 사람은 지금도 이제 누군지 모르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논문도 쓰고 뭐 코드도 올리고 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고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니까 은행도 못 믿겠어. 은행 놈들도 돈을 막 빼돌리기도 하고 요즘도 한국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맡기면은 절대 못 믿으니까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장부거든요. 돈이 주고 간 거를 누군가 잘 적어 놓고 돈을 찾으러 올 때만 내주면 되지. 우리가 뭐 현금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꺼내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아예 바꾼 게 한 사람이 들고 있지 말고 장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면은 이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틀렸을 땐 잡아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분에 한 번씩 요게 이제 암호화인데 암호화 값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엮고 이 암호 값을 다음번 이 블록을 만들 때도 이 블록에 넣어서 암호화를 해서 박는다. 요게 이제 블록이고 앞뒤로 이어져서 체인이고 요게 블록체인이고요. 길게 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보낸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고 누가 요거를 변경을 못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걸 누가 많이 샀냐? 중국의 부자들이 많이 샀어요. 중국은 뭐 마윈 뭐 이런 이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이제 수틀리면 공산당이 이제 잡아가서 돈 다 뺏기고 이제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 돈을 좀 빼돌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올라서 가격이 막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쓸모가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 다른 코인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거는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2100만 개만 딱 찍을 수 있게 돼 있고 누가 이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코인이라는 애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는 어떤 놈이 굉장히 요거를 바꿀지도 모르고 속일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걸 만든 애가 범죄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비트코인을 사시면은 괜찮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거는 함부로는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저희 회사는 뭐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 세계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과자를 못 사 먹고 뭐 실생활에 쓰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못 쓰는 이유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주는 사람도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한 30% 오르면 아까워서 어떡하지? 받는 사람도 받았는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쓸 때마다 이제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치를 달러면 달러, 원화면 원화에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수수료도 결제 수수료도 우리 카드 수수료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뭐 카드 수수료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인을 찍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코인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코인을 찍지 않고 저희는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술을 좀 그래도 해외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 분들이랑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의 농림부 차관님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좀 1인당 GDP가 한 500불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어요. 돈을 송금을 못 해요. 결제도 현금만 돼요. 이 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좀 깔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좀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저희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것도 지금 편하게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좀 안타까운 게 지역화폐도 사실 제로 수수료를 막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저희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기존 카드망을 안 쓰고 블록체인망을 쓰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 좀 공급을 해보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서 몇 초면은 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카드 매출 나오면은 이제 수수료도 아깝고 돈 들어오는데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거를 수수료도 거의 안 떼고 즉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지금 만들어서 몇 군데 지자체와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을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비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위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또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포항에서도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편하게 환전 수수료도 거의 없고 해외에서 우리 신용카드 쓰면 굉장히 수수료 비싸잖아요. 불편하고 현지에서 쓰는 수수료도 별로 없이 이렇게 뭐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다양한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항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 예를 들어 미션을 줘서 어느 맛집에 세 군데 가면은 뭐 30% 할인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보험 상품도 팔고 펀드도 팔고 미국 부동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와봤더니 이제 포스텍 캠퍼스 갔더니 굉장히 훌륭한 또 인재들과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또 포항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